네, 오늘도 스토리가 많은 그런 하루입니다. 키워드만 좀 먼저 예고를 해드린다면요. 스파이 혐의 수미 테리 보석금 50만 불입니다. 보석금 50만 불 내고 나왔다는데 이 50만 불이라는 보석금이 사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거 어떻게 마련했는지 물론 50만 불 다 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트럼프 암살 시도범 사전 예고글. 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 위성에 포착됐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감염 또 됐고요. 그로 인해서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발 한국행 기내에서 한인 여성 사망이라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스토리가 좀 많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CIA 출신인 한반도 전문가로 또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는 수미 테리. 제가 이제 수미 테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어제도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알아들으셨죠? 한국 이름이 수미, 그리고 이제 영어 라스트 네임이 외국분하고 결혼해서 그런지 테리인가 보다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한국 이름은 미로 시작합니다. 미영 씨가 됐을지 미자 씨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요게 이제 영어 이름입니다. 수미 테리입니다. 수미 테리. 근데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수미 테리 씨 하면 저도 힘들고 들으시는 분들도 힘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쉽게 가되 설명은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수미 테리입니다. 자, 여하튼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수미 테리 씨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라는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체포된 날 바로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습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체포 당일 보석금을 내고 바로 풀려났는데요. 연방검찰은 이 수미 테리 씨가 명품 핸드백, 고가의 식사, 또 공공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수만 달러의 자금 지원 등등등을 대가로 민감한 미국 정보를 한국 정부에 팔아넘겼다라는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 혐의죠. 수미 테리 연구원은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만 달러 보석금이라 그러면 집에서 50만 달러 갖고 가서 다 바로 내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죠. 보석금 회사가 있잖아요. 베일본드 회사에다가 50만 달러에 상당하는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내면 나머지는 이제 본드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도망가거나 본인이 그런 일이 생기면 50만 불을 다 물어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재판 과정을 다 밟으면 나중에는 돌려받는 거니까. 자, 연방검찰은요,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의 방어를 약화시키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모든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그런 짓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CIA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전직, 그리고 백악관의 어떤 자문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북한 연구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이 수미 테리 씨는 미등록 한국 에이전트, 그러니까 미국은 로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하면 돼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도 하지 않고 미등록한 상태로 한국을 위한 대리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수미 테리 씨는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제 말씀드렸죠? 연방정부에서 불러서 몇 번 워닝을 줬다고요. 당신 한국 참사관 공사관하고 만나는 걸 우리는 안다. 그런데 당신 조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가는 스파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라고 조심하라고 몇 번을 경고를 했어요. 불러갖고. 그때마다 수미 테리 씨는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악용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검찰은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행동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됐다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같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 수미 테리 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최고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대로 또 이 내용은 계속해서 재판정에서 서로 공방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방전 가운데 민감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트럼프 암살 시도범 사전 예고 글입니다. 네, 실제로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총격범이 범행 이전에 한 게임 사이트에 그런 그 사건을 일으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선거 유세 날, 그 날을 지목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날
나의 시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걸 접한 사람들은 이 무슨 소리야? 시사회는 보통 무슨 영화 시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암살, 테러 이런 걸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죠. FBI와 비밀 경호국은 이 비공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한 그 20살의 토마스 매튜 크룩스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핸드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기들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일정 등등은 물론요, 심지어는 이 바이든 대통령과 또 다른 미국의 정치권의 고위 인사들의 일정, 사진 등등을 상당히 많이 검색해 본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크룩스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유세 날짜를 비롯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트럼프만 정확하게 노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의 유세 스케줄 등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도 상세하게 검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총격범은요, 자신이 즐겨 찾았던 그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7월 13일이 나의 시사회가 될 것이며 개봉을 하면 지켜봐라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가 무슨 뭐 조그만 간단한 짧은 길이의 뭐 영화까지는 아니어도 무슨 영상 같은 거를 만들었나? 그래서 7월 13일 날 시사회하고 공식적으로 뭘 사람들한테 개봉하려고 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거는 7월 13일 실제로 그 암살 시도를 했던 그날이 7월 13일이잖아요. 그 7월 13일을 잘 나를 지켜봐라 이렇게 했던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날짜였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CNN 방송은 이 크룩스가 2차례에 걸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장소를 또 사전 답사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진지했다라는 얘기죠. 뭐 심각한 얘기입니다. 크룩스의 그 학교 시절 동기생들을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특별한 정치적 성향은 어렸을 때는 뭐 보이지 않았다라고 친구들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다라는 빈센트 타우르미나라는 그 친구는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룩스가 특별히 뭐 민주당 성향, 특별히 뭐 공화당 성향 이런 것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치인들 전반적인 일반적인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보이는 것은 나는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민주당, 공화당 떠나서요. 자, 총격사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FBI는 현재까지 크룩스 소유 2대의 핸드폰을 지금 포렌식하고 있고 또 노트북, 최소 1대 이상의 노트북을 압수했는데 그것을 지금 싹싹 뒤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20살 청년이 유세장 인근 옥상에 올라가서 버젓이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던 그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경위를 놓고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국의 그 경호 실패 비판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현재 대선 후보인데 이런 식의 경호라면 분명히 경호 실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총격 사건이 있기 62분 전 크룩스를 요주의 인물로 경호국에서는 지목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62분이니까 대충 보면 1시간,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에 그는 요주의 인물로 지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너무 늦은 얘기죠. 행사가 있기 1시간 전에 요주의 인물로 지목이 됐다. 그건 뭐 막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배경으로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게 됐는지, 또 두 번째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나 늦게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에나 돼서야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게 된 것인지 이 두 가지 모두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 그의 행적을 놓쳤다라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수상한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갔다라는 목격자의 신고가 경찰에 계속 접수가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 그를 저지하지 못했고 또 현재 경찰이 해당 건물 내부에 아래층 내부에는 배치가 됐는데 옥상에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것은 또 몰랐다?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경관, 너는 저 건물의 1층에서 대기하면서 잘 봐라. 뭐 그러면은 yes sir 하고 가서 1층에 가서 1층만 보는 거죠.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나? 저 멀리에서 다른 사람이 오지 않나? 잠깐 위에서 뭔가 사람이 좀 기어가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바짝 긴장하고 주변을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 건물의 1층에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올라가는 걸 몰랐다? 이런 거는 분명히 책임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 위성의 포착입니다. 이건 실제로 지금 포착된 내용을 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그 정황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더 이게 민감하고 긴장되고 그런 상황이냐면 이 중국이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 그때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그 정권 교체 시기 뭐 이런 거를 중국이 노리고 있다는 거죠. 또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시작되면 트럼프가 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대만, 니네 돈 많잖아. 근데 돈 많은 니네들을 왜 우리가 지켜줘야 돼? 돈 더 내던가 아니면 알아서 지켜. 뭐 이런 상황이니까 자칫 대만에 그 방위 공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지금 중국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지금 위성에 포착된 그 내용이 긴장되는 겁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중국군이 일주일 안에 대만의 지상군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그 일본 쪽의 분석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자, 11월 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말씀드린 대로 대만의 방위비 분담, 추가 분담을 시사하는 등 이 안보 정책의 전환이 지금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어떤 정권 교체기 뭐 이런 거를 틈타서 중국과 대만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중국이 이때 기습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위성 사진이 나온 겁니다. 자, 일본 정부가 지난해 중국의 군사훈련을 분석한 그 결과를 보면요. 중국은 빠르면 일주일 안에 대만으로 지상군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일본 측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측은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대만에 그렇게 상륙하는 것을 한 달 정도를 걸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기존 그 한 달보다 그 시나리오가 대충 단축된 거 일주일로 대폭 앞당겨진 것으로 일본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미국 측이 얼마나 빨리 개입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것을 다 계산한 거죠. 중국군의 그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1, 2, 3, 4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는 중국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일단 대만 주변의 해상을 순식간에 봉쇄해버립니다. 대만 그 함정이 왔다 갔다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함정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대만 주변의 함정을 중국 해군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단계. 자, 그리고 2단계는 미사일로 대만 군사시설을 계속 공격합니다. 일단 중국군이 가까이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미사일로 공격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상륙함이나 수송 헬기를 보내서 그 병력 중에서 이제 선발대 병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밑으로. 떨어뜨리거나 이제 상륙함으로 가서 이제 일종의 뭐 인천 상륙작전 생각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상륙작전을 해서 선발 병력을 먼저 보내서 거기다가 이제 교두보를 구축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대형 군 화물선으로 추가 병력,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본진이 들어가는 거죠. 대규모 본 병력과 그리고 탱크, 뭐 이런 거, 전차, 이런 것을 갖고 들어가서 투입을 시킨다. 요게 4단계 시나리오가 있는 것으로 요게 일본 측이 분석한 게 그렇습니다. 중국군은 미군 주력 부대가 개입하기 전에 대만을 빨리 제압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빨리 해결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일주일 동안 대만 해협을 완전히 봉쇄해서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핵심 인프라에 대한 그 무력 공격과 사이버 공격 이런 것을 같이 결합합니다. 사이버 공격, 뭐 전파 교란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인터넷이나 위성 같은 걸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결합한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미군의 개입을 또 지연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 초단기전이 현실화될 경우에 미국과 일본 등 각국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일본은 분석했습니다. 자기네 나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빨리 개입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중국의 침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은 현재 그 미국 그리고 일본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 대만에 무기를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미국 그 군사기업, 몇 개 군사기업을 제재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또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등 아주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군사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또 그러면서 미국을 조금 멀리 떨어지게 계속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이 11월을 타겟으로 놓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 대만도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그 대만의 방위비 지출이 없다면 자칫 안보 전략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이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올 11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해서 중국의 대만 공격 등 소위 무력 충돌 그 긴장감이 그때 이제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때문에 상당히 그 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뭐 만에 하나 뭐 정권이 바뀐다, 뭐 정권 교체 시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한반도는 물론이요, 대만 이쪽에도 양안 관계에도 절대로 이 안보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라틴계 미국인들 행사에서 스피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델라웨어에 있는 사저에 들어가서 격리 중입니다.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사저에서 지금 격리 상태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그 몇 가지 발언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발언이냐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전 그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 사퇴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의학적 상황이 발생해서 의사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말을 한다면, 뒤끝은 좀 흐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의학적 상황이 발생해서 의사들이 정말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후보 사퇴 가능성을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후보 사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그런 입장을 처음으로 그 발언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감염 이후에 그런데 이제 그의 어떤 입장 변화가, 코로나 감염이라는 것도 의학적인 상황 변화인 것만은 맞잖아요. 물론 지금 뭐 증상을 보면 뭐 중증은 아니시랍니다. 뭐 가벼운 정도의 증상이라고 하시는데 여하튼 그가 말씀하신 의학적인 상황 변화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상황 변화를 겪고 계실 텐데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안팎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대선 후보 사퇴 압박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심하게, 강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최근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길이 급격히 줄어든 것 같다 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후보 사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공개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이처럼 그런 내용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바이든 전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이 돼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중요한 정치적인 후견 세력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후견이라고 할 수 있는 낸시 펠러시 하원의장도 후보 사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1인자는 누구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도 후보 사퇴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얘기했고, 척 슈머는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독대를 요청해서 독대하면서 그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사실상 후보 사퇴론에 가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당 안팎의 이 후보 사퇴론 그 배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부통령이 바이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나이도 훨씬 많은데 뒤에서 요렇게 하고 다니면서 부통령으로서 역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다 대통령 오바마한테 가게 하고 본인은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몇 년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오바마가 다음 대선 주자 자리는 나한테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이름도 빛도 없이 그 부통령 역할을 열심히 했는데,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대선 차기 대권 후보 자리를 누구한테 줬어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이든과 오바마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지금도 사실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보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슬쩍 툭툭 던지는 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몇 사람 얘기하지도 않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 만드는 거, 그 배후에 오바마 당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민주당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균열이 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니까 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안팎의 후보 사퇴 요구가 사실상 임계점에 다다랐다라는 관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최종 선택에 당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세를 중단하고 델라웨어 자택에 글로 들어가서 격리에 들어갔잖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격리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뭐 하느냐?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그리고 자신의 후보직 사퇴 등등 문제에 대한 당 주요 인사들의 입장과 요구를 계속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많은 시간을 갖고 숙고하는 소위 숙고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당 지도부의 그 가중되고 있는 사퇴 압박과 또 친구들의 설득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말 중에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또는 주말 전에, 저는 주말 전은 아닐 것으로 생각돼요.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무슨 뉴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만일 일요일이라도 무슨 뉴스가 나오면 제가 속보로라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눌러놓고 기다리고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구독 이미 하신 분들은 또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구독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게 되니까 한 번이면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뉴욕발 한국행 기내에서 한인 여성 사망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을 했던 한인 여성 승객 한 명이 기내에서 의식을 잃고 일본 도쿄의 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16일 새벽 0시 48분 뉴욕에서 승객 272명을 태우고 한국으로 출발한 에어 프레미아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거의 도착하기 전에 일본을 통과하던 중에 이 탑승객 40대 한인 여성 A씨가 의식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 객실 승무원 한 명과 또 현직 간호사인 승객 한 명이 비상의료용 약물을 투여하고 또 심폐소생술 등을 하고 응급처치에 이렇게 했지만 이 A씨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프레미아는 항로상 가장 가까운 일본 하네다 공항에 비상 착륙해서 이 A씨를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도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그런데 결국 그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에어프레미어에 따르면 A씨는 항공기 탑승 시에 어떤 지병 여부를 기재한 바는 없었고 알린 바는 없었고 또 비행기 내에서는 심정지로 이어질 만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전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은 일단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파로 인해서 해당 항공기는 당초 예정보다 2시간 30분가량 지연된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25분께 그러니까 보통 새벽 5시쯤 도착하는데 2시간 반 늦어서 아침 7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몇 가지 추가 소식을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더우시죠? 올여름 여러분들만 더운 게 아닙니다. 미국 각지에서 역대 가장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캐나다에는요, 하루에 10c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10cm니까 뭐예요? 100mm죠.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이변이 지구촌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서부에서 시작된 폭염이 미국의 이제 동북부까지 확산되면서 뉴욕 그리고 워싱턴 DC 등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해가 있는데 어떤 피해냐? 대도시의 그 통근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도 있습니다. 막 철로가 막 뜨거워서 녹으려 그러니까.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는요, 도로들이 폭우로 인해서 완전히 물에 잠겨서 도로가 폐쇄돼서 출퇴근을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또 폭염으로 대중교통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철로 장비들이 막 고장이 나면서 뉴욕과 인근 뉴저지 주를 잇는 그 통근 열차 일부가 취소되거나 또는 지연되거나 하는 피해가 계속 속출했습니다.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를 잇는 통근 열차와 워싱턴 시내 지하철 일부 노선도 더위로 인해서 제한된 속도로 운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뉴욕에서 지하철 타보셨나요? 저는 한 7, 8년 전쯤에 타봤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에어컨 있는 그 노선도 있지만 어떤 노선은 그 더위에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게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미국 뉴욕에서 어떤 노선인데 그 에어컨이 없었어요. 야,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녹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또 열차 지연도 잇따르고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앞으로 그 일주일간 미국에서 약 2억 3천만 명 정도가 90도를 넘는 무더위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좀 더 폭염이 지속될 것 같다니까 좀 알고 계시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고질적인 치안 불안을 겪고 있는 그 브라질, 상당히 심각합니다. 브라질에서요, 이 젠더 기반 폭력 사건, 이 말이 좋아서 이렇게 좀 애둘러서 표현해서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성폭력 사건, 이것이 지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공공안전포럼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성폭력 피해 신고 건수가 8만 4천 건으로 한 나라에서 성폭력 사건이 8만 4천 건이 나오는 겁니다.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4만 4천 건에서부터 체계적인 지표를 만든 이후에 가장 높은 최고 기록을 세우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대로라면 사실상 브라질에서는 6분의 1번꼴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이 뭐예요? 하루에도 수백 건씩 나오는 것이죠. 6분의 1번 브라질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라고 브라질 공공안전위원회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가능하면 브라질은 안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이민의 EB5의 풍부한 경험에 이경희 변호사와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직원들이 여러분의 이민법 케이스를 도와드립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한 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항상 세밀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고객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투자이민 전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